안녕하세요. 놀이심리상담사 강의를 맡은 유은희 강사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졸업하고 숙대에서 놀이치료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금 놀이치료사, 놀이심리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초보반 육아육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문위원을 했었고요. 청소년 상담, 병원, 정신과, 가족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배동에서 개인 심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 무료 상담 코너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료 상담 한 800건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의학 신문이라든지 그런 칼럼을 기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랑 25강 강의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강 1강 놀이의 의미를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놀이치료가 발전이 되어졌고 어떤 치료법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동중심 놀이치료 접근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치료자의 태도들, 그 다음에 반응들,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기법들 이렇게 25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5강까지 배우게 되면은요, 우리요, 놀이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받게 돼요, 여기에서요. 그럼 놀이심리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놀이심리 상담사는 발달, 심리, 인지, 행동의 어려움을 지닌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심리 평가를 하기도 해요. 진단하기도 해요. 놀이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상담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힘든 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 임상 장면에서 저랑 아이랑 놀이를 했던 거예요. 같은 놀잇감이긴 하지만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첫 번째 아이는 굉장히 조금 사랑받고 싶어 했고 대접받고 싶어 했던 아이가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음식 놀이를 했었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배변 훈련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이가 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체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의 어려움을 각각 드러내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이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상담소, 그 다음에 각종 단체, 그 다음에 창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요건데요. 저는 병원이나 상담센터, 상담소에서 일을 하다가 저는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바우처 교사로서 일을 또 할 수 있고요. 각각의 그 어린이집 같은 데 특수교사 같은 게 모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놀이방이나 놀이학습 관련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군에서 내 아이의 자기 실현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강까지 잘 수강을 하셔서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받으셔서 이렇게 유능하게 자기의 있는 기량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아교육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하기로는 아이들의 놀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거는 많은 의미들로 가득 차 있고 중요하다.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아동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고요. 어른처럼 대하면 안 된다. 아동을 축소된 어른으로 봐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요, 어디에 안에 있어요? 구체적인 현실 세계 안에 있고요. 그 현실은 종종 노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요, 현실과 언어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념적, 표현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 그런데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이들은 언어가 유창하게 할 수 없다. 어른처럼 언어가 의사소통이 아니어서 아이는 놀이와 활동으로 의사소통하게 된다라는 거를 관점입니다.
자, 그럼 놀이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아동계의 유일한 중심 활동이고요. 아동은 놀이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강제로 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놀이는 자발적이고 즐거워야 하고 목표가 없고요. 순수해야 되고요. 외부 보상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놀이에서 아동은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생적인 일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힘든 목표를 달성하고 좌절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좌절을 체험해서 그 좌절을 다시 힘든 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좌절 상황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놀이 활동이기 때문에요. 자신을 개념화, 구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는요, 굉장히 아동들이 보여주는 행동화적인 문제들도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어찌됐건 간에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아이들은요, 지각발달 과정상에서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도구의 다양한 형태는 아동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고 경쟁 욕구를 표출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방법으로 공격성을 표출해요. 이게 중요해요. 공격성, 수용 가능할 방법으로 공격성, 그렇죠? 행동하고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는요, 아동에게요, 상상력을 자유롭게 조절하게 하고요, 문화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그럼 왜 놀이일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들의 세계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을 또 표현할 수 있고 새로운 신체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정신적 기술도 개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유대관계도 발달시킬 수 있다. 그게 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를 잠깐 관찰해 보면요. 아동이 말하는 것보다요. 관찰함으로써 얻는 지식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는 아동기의 언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치료실에요. 놀잇감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고서 그 언어, 그쵸? 언어 중에서 그 놀잇감은 그 장난감이잖아요. 그죠? 단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장난감을 꽂히게 되는지, 어떤 장난감을 소유를 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아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놀이성과 유머가 나타나는데요. 정신건강, 지적발달, 창의력 및 문제 해결, 직업의 생산성까지 밀접한 연관을 줍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을 이제 표현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 건강한 정어, 학습,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강한 자원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놀이가 치료적일까? 놀이 치료는요, 그들 자신이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도 시도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 치료는 평소보다 더 탐색을 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기회를 줍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그거 왜 혼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왜 잘못됐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해결될 수 있을까? 미래에는 어떻게 상황을 다뤄야 할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는요. 학습, 표현, 자기 발견, 성장의 유형을 촉진한다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분명히 빠질 수 없는 게 상징적인 놀이가 나타나요. 놀이란 아동이 자기 표현하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놀이는 구체적인 경험과 추상적인 사고간의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징 놀이는 기능은 너무 중요하다. 기노토라는 사람은 장난감 조종을 통해서 아동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사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언어를 통해서 보다 더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엑슐린이라는 사람은요. 치료자가 상상력이 부족하고 아동이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으면 가치 있는 것을 잃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놀이로 표현하는 것은 아동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 역동적이며 자유치유적인 과정이며
놀이는 갈등을 해결하고 감정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요, 선택한 반복대로 놀이를 함으로써요,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무의식 쪽에 그 깊이 숨겨진 내적 과정을 또 건드려주게 돼요. 그래서 놀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매개체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자기는 감정, 사고, 경험, 행동을 탐색하고요. 아동이 표현하도록 안전한 관계를 촉진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제공하고 그 안에서 역동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는 감정 표현, 관계의 탐색, 자기 성찰의 매개체가 바로 놀이다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치료 과정에서 놀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의 놀이는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까지도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아동들은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편치 않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아동의 상징적인 자기 표현의 언어예요. 아이들 놀이 잠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5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어떤 거요? 경험한 거. 내가 진짜 지금 경험한 것들. 내가 지금 왕따 당했어. 그러면 왕따 당한 그 장면들을 재현하기도 해요. 경험한 거에 대한 반응. 그래서 나 정말 슬퍼 죽고 싶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 경험한 것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자각,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렇게 5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는요, 아동의 경험, 즉 자기만의 세계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현실 환경에서 다르게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조절 능력을 획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조절 능력이에요. 신체 조절, 감정 조절, 행동 조절, 이런 조절 능력을 획득하는 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랭크라는 사람은요,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알고 과거와 자신을 관련시킵니다. 과거를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지각,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아동은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발전하고 해야 되는 것들, 교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놀이를 이해하는 것은요, 치료자가 아동의 내적 세계, 내적 생활로 좀 더 들어가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다양하고 적절한 놀잇감을 선택해가지고요, 아동의 감정 표현을 확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동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토론하는데 제한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치료자는 상황적인 일들을 조금 경감시키기보다는 경험을 표현하고 허용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의 삶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특성, 전체성이 몸에 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은 지금 현재의 흐름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는요, 과거보다는 현재의 활동, 진술, 감정, 정서에 반응해야 되고요. 허용해야 돼요. 그래서 아동의 놀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치료자가 내적 생활을 좀 더 들어가서 치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아이라고 한다면 치료자는요, 아동이 다투총을 쏘려고 하거나 보보인형 발로 차려고 할 때 그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우선은 알아줘야 돼요. 하지만 그 행동은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자기 조절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동이 감정을 놀이로 표출하면서 표면상으로 감정이 막 떠오르고요. 그거를 이제 개방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놀이치료의 과정에서 단계는 치료자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비평가적인 경험들, 놀이방에서의 자유로운 환경 제공해주는 결과, 그 치료자가 전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소통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독특한 특질, 그 다음에 아동의 개별성에 수용이 되고 안정되는 독특한 삶 속에서 아동은 치료자와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수용을 받는다는 느낌을 내부 깊숙이 알게 될 때까지 자기라는 한계 내에서 허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아이들은요, 허용감을요,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쵸? 물론 어렸을 때는요, 많이 허용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5살, 6살, 7살 되면 자꾸 통제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치료 장면에서 허용감을 줄 때 아이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자기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준대요. 나에 대해서 이미지화하는 부분들이 넓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놀이치료 과정 중 변화를 보이는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타카스라는 사람이 마음이 손상된 아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5가지의 감정들이 표현이 된다. 첫 번째로는 아동들이 어느 곳에서나 표현되는 광범위한 부정적인 감정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불안 혹은 적개심을 보이는 양가 감정, 세 번째는 부모, 형제, 타인을 향하여 혹은 퇴행적인 특수한 형태로서 표현되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네 번째는 부모, 형제, 타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양가 감정, 그쵸? 5번째로는 아동의 노예에서 두드러지는 긍정적인 태도, 두드러지는 긍정적을 동반하면서 그 안에서 종종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그 안에 다, 그쵸?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는 긍정적인 태도가 더 많고, 긍정적인 경험이 더 많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헨드리스라는 사람도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놀이치료 과정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했는데요. 치료적 관계 형성에서 아동들의 놀이 과정에서 보면은 명백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과정에서 보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감정이 표현이 되고요. 특별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감정으로 표현이 되고요. 특별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점점 발달하게 가면서 처음에는 아동을 탐색하고 주저하고 어무적거리고 창조적인 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계에서는 가족과 자신에 대해 공격적인 놀이와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에서는 극놀이와 치료자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면서 불안, 좌절,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타카스가 적응 아동과 부적응 아동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조금 기술하였어요. 그걸 좀 살펴볼게요. 적응 아동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부적응 아동은 말하는 데 있어서 치료자와 굉장한 어려움을 보이고요. 철저하게 침묵해요. 적응 아동은 그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자발어를 많이 표현해요. 자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부적응 아동은요, 막 소사포처럼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심사숙고하고 하는 모습도 보여요. 경계하는 모습도 막 보여줘요. 적응 아동은요, 자신의 놀이의 모든 영역에서 탐색을 하고 놀이 도구의 사용도 되게 넓어요. 근데 이제 부적응 아동은 자기 공간의 놀이 영역에서 놀고 장난감도 활용도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 아동은 치료 관계에서 제한점과 그들의 책임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부적응 아동은 종종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안 될지 몰라가지고요.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 아동 같은 경우는 뭔가 방해나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의 문제를 나타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부적응 아동은 그들의 감정을 좀 더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다른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너 감정을. 모호하게 표현하니까, 그쵸?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페인트나 지능, 모래, 물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있을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어려움을. 근데 부정은 아동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요. 못 알아듣게. 그렇죠. 자기만의 방법대로. 그게 굉장히 오해가 쌓이면요. 아이들은요. 그 패턴에 되게 젖어도 익숙해져 가지고요. 더 자기만의 방식들을 더 견고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볼게요. 적응 아동은요. 공격성도 나타나지만 굉장한 파괴 없이 명백하게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있어요. 적응 아동들도요. 공격성도 있대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정응 아동은요. 공격적이기도 하고 치료자에게도 공격적이고 놀이도구도 파괴적입니다. 이 안에서는요. 그 공격성이 스스로 통제 불가능,
내가 너무 압도될 만한 정도예요. 그러면 그걸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공격성을 표현을 해요. 차이점은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어때요? 부정적이긴 하지만 태도의 양과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행동, 부적응행동 아이들이 보면은요, 다 그 안에는 각자 어려운 점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요, 보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그냥 실패하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너무 압도되거나 너무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자는요, 아동의 놀이에 의해서 보면은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이도 괜찮아 보이는데 또 걔가 굉장히 슬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사용하는 놀잇감이나 아동의 놀잇감에 노는 방식도 항상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너 이렇게 놀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1대1로 해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최초 이러한 사건들 분명 독특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나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강 놀이의 의미를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번 2강에서는 놀이치료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